네, 이번에는 시장의 새로운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더블 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목이 다 막힙니다. 네. 정말 시장이 좀 어렵고 좀 답답한 형국인데요. 이 시각 증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증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일단 테이퍼링 이슈가 좀 갑자기 가시화가 됐잖아요. 네, 네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충격이 좀 상당한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말이 딱 오늘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오전부터 시장이 강하게 밀리길래 해서 사실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지난달에 잭슨홀 미팅 때 좀 그때 아마 신호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시그널이 이렇게 얘기상했는데 의외로 지금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이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가 상당하게 진척이 됐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미국 시장도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속담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조금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이런 분위기가 빨리 온 게 오히려 저는 더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증시 포인트보다는 증시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저도 합류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앞두고 이제 오늘 전반적인 테이퍼링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채팅방에 방송 전에 두 분께 질문할 사항들을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고침인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새로 고침이 오늘 하루 이게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네.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뭐 증시 포인트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또 유독 약한 모습이에요. 뭐 중국 규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오늘 아침엔 또 북한에서 또 안 좋은 뉴스가 또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약한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가시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다시피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먼저 가시화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부분들 2,000명을 다시 한번 또 갱신하는 모습들 다시 또 나왔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겠죠. 바로 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뭐 동해안 쪽에다가 또 미사일 발사 계획을 또 통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중간에 이제 방산주가 좀 꿈틀대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면서 그 시각에 대한 뉴스가 좀 보도가 되면서 하락의 속도가 좀 가팔라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투자 심리가 사실 7월 말부터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IPO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블랙홀처럼 시중의 자금을 조금 어느 정도 흡수를 해버렸고 거기다 연이어 크래프톤도 나왔죠. 뭐 지금 물론 신규 상장주인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지금 뭔가 대외적인 리스크가 좀 촉발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좀 무너진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 관련된 이 프로세서겠죠.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와닿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말이었잖아요. 네. 잭슨홀 미팅이 이때 좀 대부분 월가 매니저인데 거기에서 많이 시그널을 찾았기 때문에 한 그 전후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제 방송에 나와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좀 방송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의사록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면서 좀 빨리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주요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진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에서 이러한 관련된 테이퍼링 논의에 관련된 이 코멘트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많은 상황들이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좀 놀랬던 아침이었는데 앵커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투자 전략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연준들의 의원들의 발언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시그널은 좀 줬었습니다. 뭐 웰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했었던 12월보다 10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어제 또 이제 지역 연준 중에 내년에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보스턴이나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내년 1분기에 테이퍼링을 끝나겠다라는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원래 시장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00억 달러니까 그래 월에 100억씩 줄어들면 뭐 연말까지 줄어들고 그럼 2022년에는 그냥 테이퍼링, 2023년 넘어가야 금리 인상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도 내년 말까지 땡겨버렸어요. 네. 테이퍼링도 내년 초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라? 이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거는 테이퍼링 그 자체가 아니에요.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의 생각보다 너무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 잭슨호도 앞두고 있고 FOMC도 앞두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 생각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어제 하락에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사실 실제로 연준에서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안내를 해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사실 연은 관련된 이 총재들이 그에 대한 힌트를 계속 줬었고 사실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던 게 지난 5월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에 대한 핑계거리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촉각이 다 8월 달로 맞춰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보름 정도 좀 일찍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보다 연준 위원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테이퍼링이 이제 어찌 보면은 유동성 축소가 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유동성 축소보다는 테이퍼링 자체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연필심을 좀 날카롭게 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실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에 대한 매입의 속도를 좀 늦추고 그에 대한 규모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확 와닿는 그런 유동성 보기보다는 약간의 조금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테이퍼링 또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이 댓글도 좀 읽어보러 가면요. 네. 은님께서요. 테이퍼링 이슈는 정말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거 아닌가요? 이제 무뎌질 때 된 거 아닌가요? 하는데 사실 이 말도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이 테이퍼링이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를 사실 2013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발작이 나타났었어요. 이머징은 20% 빠지고 공포 국면에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초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때 맞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갑자기 테이퍼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았거든요. 테이퍼라는 얘기는 이제 좀 식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얘기했었던 이 1,200억 달러가 있거든요. 1,200억 달러를 한 200억 정도로 줄이는 거 아니야 정도까지 강하게 생각했었는데 야 이거 한 달에 400억 달러로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 100억씩 줄이면 1년 안에 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연준 자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자산을 늘리는 속도를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메이저 문과에서 잘 말씀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풀려나가는 돈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주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 그리고 시장에서는 200억 달러까지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야 이거 400억 달러씩 해서 3개월에 끝내버릴 수도 있겠네 이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매니저분한테 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테이퍼링 뭐 사실 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된 건 맞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 진짜 팍 나오면 그때는 기회다 아니다 그때부터 다시 또 위기가 온다 어디에 좀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차피 맞춰야 되는 그거 맞추는 거잖아요. 예측을 해낸 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13년도 테이퍼링 실시 당시에 이제 얼만큼 빠졌는지. 네. 근데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통계해서 조사해 보니까 화면 한번 볼게요. 어느 구간이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테이퍼링 관련된 시행 계획이 발표됐을 때가 2012년도 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네. 딱 지금 2021년이니까 딱 한 19년, 한 9년 전? 예, 9년 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요때예요, 요때. 요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쭉 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막 주가 자체가 이때 얼마나 저점까지 제가 딱 퍼센트 계산해 보니까요. 정확하게 11.98%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12% 정도 코스피 지수가 네.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테이퍼링 이제 2013년도 초부터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시행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정말 재밌었던 게 그때부터 외국계들이 갑작스럽게 순매수로 전환했거든요. 네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오히려 이 시행 계획이 지금 뭐 9월에 나올지, 뭐 9월 FOMC에서 나올 수 있다, 뭐 10월에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측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어차피 테이퍼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숙제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런 악재가 빨리빨리 출현해서 그냥 뭔가 이걸 시원하게 뭔가 돌파하는 흐름들이 빨리빨리 좀 이렇게 악재들이 소멸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의사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 계획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과거사를 봤을 때는 그때 외국계들이 좀 많이 좀 순매수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뭐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기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고민인 게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2011년에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2011년하고 2012년, 13년 넘어갈 때 지금하고 좀 비슷한 국면이 뭐냐면 2011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그러다가 미국의 재정 지출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뎁실링 문제도 나오고 신용등급도 이제 하락을 했었던 그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시장이 보니까 또 오늘도 좀 급락이 더 나오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10%게 되면 3천이 깨지는 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3천이 깨졌을 때라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지금 말만 나왔지 시행이 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기회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오히려 지금 좀 공격적인 뭐 저가 매수 전략도 좀 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신광선 매니저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뭐 스치면 상한가는 코너에서는 그때는 좀 유쾌하게 토론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쯤에서 사서 그쯤에서 파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 그쯤 되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막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너무 꼭지에서 팔려는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매매가 꼬이는 전략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근데 코스피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7.2%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럼 과거사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 5%만 더 빠지면은 어느 정도 저점 나오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전반적인 섹터들을 딱 구분을 했을 때 이미 지금 상당하게 가격 조정이 나온 굉장히 실적이 밸류 자체가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한테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이런 또 얘기가 있잖아요. 뒤돌아봤을 때 이제 조정이 끝난 걸 알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뭐 시행 계획까지는 이제 9월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 뭐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뭐 경직 분위기를 하방 경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뒤돌아서야 조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네네. 저는 뭔가 이제 좋은 기업들은 조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 근데 이제 고민인 게 뭐 이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지금 네. 시장 보고 있는데 계속 빠지니까 네. 제가 이제 반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좀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네. 좋은 기업도 이제 밀물이 아니라 썰물 때는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래서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뭐 실시간 채팅창에도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오늘 당장 조정이 끝나더라도 사실 좀 사보고 싶은 종목이 좀 없어 보인다. 더불어서 저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2012, 13, 14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한국 시장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진짜 고난의 행군이었죠. 예, 박스피였고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물론 저가 매수를 정말 잘한다면은 오케이지만 뒤돌아봐서 조정이 끝나서 이제 드디어 한번 시장이 갈게 이러면 또 박스권 상단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금 실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테이퍼링이 실시가 됐다 했을 때 과연 그때 어떤 업종을 아니면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조금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한번 주시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과거 사례라는 현재 이제 미국 분위기를 항상 보거든요. ETF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에 주어진 답이 그쪽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이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유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통화 유통 속도가 조금 이제 정체되는 분위기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체되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축소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그 뭐 FMC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아직은 그 연준에서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상당하게 진척된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인플레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준은 지금 계속 뭐 2월부터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2월부터 4월까지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계속 얘기하다가 5월부터 약간 좀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연말이 이건 뭐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연말이면 어느 정도 이슈가 해소될 거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 하고 계시는 이제 앨런 또 그분께서도 그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경기 회복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인플레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싼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 사실 투심이 무너지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경기 민감주겠죠. 네, 그래서 뭐 경기 소비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23개 섹터가 있더라고요. 다 포함해서 자잘자잘하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을 오히려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 들고 그 신호탄이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좀 빠르게 그쪽으로 좀 전환될 분위기를 좀 보고 있고 실제로도 2012년도 13년도 때 많은 종목들이 특히 이제 통상 코스피 지수가 가둬놨을 때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이제 멈춰서는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예, IT 업종들이. 네. 그때 치고 나갔던 업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음식료 쪽에서 오리온 뭐 이런 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쪽에 좀 상당히 좀 치고 갔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가 이제 경기 이 소비주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좀 분할 매수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신광선 매니저의 퍼스널 트레이너 PT 종목도 이제 들을 시간인데요. 네. 이제 오늘 같이 원래 근성장을 할 때도 피로도가 좀 온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팍 올릴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사실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네. 한 1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네, 맞습니다. 종목을 좀 공개를 할 텐데요. 조금 이제 경기 민감주 종목 하나 갖고 왔고요. 좀 네. 중소형주입니다.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코드 번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9180이고요. 오늘의 PT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급락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급락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5일 전에, 5거래일 전에 한번 상한가를 찍고 나서 이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최대한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지스틱스라고 뒤에 이제 사명이 나와 있듯이 물류 운송 관련된 복합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놀랬던 게 오늘 이제 BDI 지수가 발표됐는데 BBI 지수가 지금 3,833포인트, 네. 4,000포인트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치고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조선주도 뭐 이제 투심이 약화되니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겠죠. BDI 지수 관련된 이제 뭐 벌크 또 운임 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물류 쪽에 좀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가 이제 내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제 조정안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2,000명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돼서 코로나
물류 또 시스템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삼성 SDI 또 관련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삼성 SDI가 미국 진출도 선언했고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미국도 주 정부와 또 협상을 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삼성 SDI와 그 미국 진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업에 이력이 없는데 삼성 SDI와 또 중국 관련된 물류 시스템 90%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삼성 SDI가 미국 관련된 진출이 성공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제가 현재가로 편입하겠습니다. 4,370원에 편입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전고점 연역인 5,3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15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손절가 기억하시면서 한솔 로지스틱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목표가 5,300원, 손절가 4,150원으로 이렇게 오늘의 PT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이 신광선 매니저가 무료 방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오후 5시에 준비가 됐는데 네. 인플레이션과 오늘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를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5시에 신광선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WS 리프레시 하나의 주제로 길게 나눴지만 알토란 같은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